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네,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지금 나가고 있나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소리는 나가는데, 얼굴은, 네, 소리 들려요? 네네네. 이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트래픽 잼이 걸립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글자만 보이고요. 화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약간 레깅을 두고 화면이 떠올랐는데 지금 뜨질 않네요.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오늘 미국의 지난 주말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걸로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도의 저조한 지표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채권 시장은 경기 하강을 생각하면서 채권 가격의 상승, 즉 금리의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가 상당히 올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잠재되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가 상당하다. 그것들을 드디어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의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번 주 전망들. 네. 자,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슈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뭐가 많냐면 각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8일 수요일에는 로버트 카플란,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등등의 발언이 있는데 아무래도 로버트 카플란보다 이번에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게 뉴욕 연은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인자, 1인자 누구 의장, 2인자 부의장, 3인자 뉴욕 연은 총재. 그렇게 보기 때문에 뉴욕 연은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매파적인 성향으로 넘어가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9월 달에 결정을 못하면 바로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 초이긴 하지만 FOMC 회의가 상당히 뒤로 늦춰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테이퍼링을 좀 해도, 특별히 MBS 같은 거는 테이퍼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시. 그래서 지금, 뉴욕 23만 5천 명이 고용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연은이 지난주 말에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국의 GDP 예상치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등락폭이 너무 커요. 2분기 성장률은 6.6% 나왔고 1분기는 6.3%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현재까지 이렇게 중지하기 전까지 예상은 얼마였냐면 3.79였어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3분기 GDP를 한 달 전에는 8.5%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그냥 하향을 했죠. 3.5%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폭이 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셧다운 하기 전에 다른 연은, 애틀란타 연은의 GDP 예측치인 GDP 나오는 3분기를 3.7%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폭이 너무 크니까 뭔가 데이터 값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사후 보정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90몇만 고용 나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102만인가 나오잖아요. 계속 보정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그 보정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3만 5천 명이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 수준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보정이 되어서 한 10만 는다고 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퍼링은 한두 달 뒤로 물려놨다라고 봐도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테이퍼링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맞긴 맞을 것 같다. 아시아권은 약간 문제가, 신흥국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더 긴 시기로 보면 테이퍼링 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정말 가공할 만한 수준의 그 신용,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많다면 조금 영향 분명히 받을 거긴 하지만요. 충분히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쯤이면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사용자들도 고민은 좀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기준 지수인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9월달 들어서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면 12개월 미래의 그 PER, 주가 수익 비율, PER 배수를 따져보니까 21.3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년 평균 대비 35% 높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CAPE라고 실러 PER 지수 말씀드렸죠. 실러 PER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지금 상황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 과거의 두 번째는 언제였나요? 바로 직전 역대 최고치는 2000년 IT 버블 때였고요. 그때 한국 코스닥 지수 아시는 분? 한국 코스닥 지수 한번 맞춰보세요. 집에 있는 책 한 권 보내드려야지. 대략 100포인트 안짝으로만 맞추면 맞는 걸로. 네. 오늘 많이 끊기나 보네. 네, 오늘 많이 끊기네요. 네. 네. 스코르님, 유재진님이 맞췄습니다. 2,900포인트예요. 네, 2,900포인트 즈음입니다. 2,900포인트. 자, 많은 분들이 1,000 몇백 포인트 말씀하시는데 2,900포인트였어요.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유재준님, 이제 유재준님 연락처 나중에 저희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2000년대의 그 PER 배수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정도 수준으로 역대 높았어요. 이게 이제 실러 PER 지수가 10년 평균 EPS를 가지고 PER 배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코스닥도 많이 올라갔고 미국 나스닥도 많이 올라갔고, 네, 미국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PER 배수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언제였냐면 1929년 대공황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PER 배수는 그 20년 평균치보다 35% 높은 이 PER 배수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P 500 지수도 올해 들어와서 약 20%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흔쾌하게 미국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2분기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리피니티브라는 회사에서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좋았냐면 2분기 예상치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한 비율이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적 순이익 증가율 수준이 그렇게 또 높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3분기는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그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수준은 대략 한 30% 언더가 되지 않을까, 3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기록했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순이익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던 무엇이 있나요? 네, 이미 경험해 봤던 네, 저기 있습니다. 피크 아웃. 네, 미국도 이번 3분기에는 피크 아웃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 시장은 영원히 좋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이게 웬일이야. 나오면 안 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뉴스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점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고, 저 미국 증시가 모든 사람들이 예스하고 자 미국으로 가자 이러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 이제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요. 자, 한국 시장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 시장 상황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섹터인 전기차 관련 sek터인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11.4%예요. 전년도에 2,800대에서 지금은 3,200이니까요. 11.4% 올랐고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중에서 낮은 상승률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1월에 그 주요 주식들을 잡으신 분들은 올해 굉장히 하락한 것처럼 여겨지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2,315조, 코스닥은 444조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코스피는 13조 5조, 코스닥은 11.4조로 25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원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레인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4조에서 71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현재 체크된 거는 최근 일은 69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스피의 연환산 이익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180조 원 수준이 얘기되고 있어요. 180, 1조, 2조, 3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상 할인 쳐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더 할인 쳐야 되는데, 그래, 180조, 그래, 쳐주자. 180조라고 조금, 넉넉하게 쳐주고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이게 얼마냐?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라 그랬죠? 거래소가 2,315조에 180조를 나눠보면 12.86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3배 조금 덜 나오는데요. 한국의 역사적 고점은 몇 배다? 한 15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에 비해서 한국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도 이렇게 역사적 PER 대비 높은 PER을 도달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판을 까는 중요한 지표, 지수, 기준점, 그게 뭐라고요? 예금금리, 금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역사적 10년 PER 배수가 역대 세 번째로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금리가 지금 1% 정도 되잖아요. 1%씩 받아가지고 본전 찾으려면 몇 년 걸려요? 100년 걸리죠. 자, 그럼 2%로 치고 2%로 예금 받아갖고 본전 찾으려면 50년 걸려요. 자, 그러니까 PER 배수는 50배예요. PER 배수를 진짜 개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식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본전 찾는데 얼마 걸리느냐라는 거죠. PER 10배면 본전 찾는데 10년 걸리고, 20배면 20년 걸리고, 50배면 50년 걸린다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각도기 PER 본전은 회복 시기, 본전 PER. 자,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일반인 금융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 무식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PER 배수 높은 게 이해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한국 10년 평균으로 하면은 한국도 높게는 나오는데, 지금 이익 규모가 한국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요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미국도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한국도 보면 12.8배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적금 대비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들이 단박에 끊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9월부터는 뭐가 되죠?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금융권에 특별히 더 많은 배당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눈에 띄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하나 9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을 딴 나라보다는 좋게 보는 이유가, 미국인들 입장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 투자가 굉장히 버벅버벅되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될 건데, 누구나 다 전문 투자자가 얘기하듯이 진짜 싼 나라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 근데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되게 싸거든요. 근데 왜 더 매력이 있냐면은, 일본은 시장 전체가 조금 밑으로 우하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우상향이야.
이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이 차이는. 이걸 PER 배수로 따지면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우상향하는 기업과 우하향하는 기업의 PER은 많게는 5배,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져보면 한국 시장 좀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에다가 줄줄줄줄 계속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면 거시하고 파생하시는 분은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거의 전체적인 레인지 폭으로 보면 가장 저점 수준까지 외국인의 지분율이 떨어졌고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이 포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의 그 흐름도가 이제는 뭐 좀 사네 이러면 얘네들 뭐 한 달, 2달 계속 사는 애들이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이번에 충격적인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PMI 지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서비스의 PMI 지수 47 나왔고 제조업도 50 나왔어요. 역대 이런 적이 없어요. 47은 보지도 못한 숫자예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성장이 보편화된 나라예요. 그게 8%냐 7%냐 6%냐 그 차이지. 예전엔 10%도 넘었지만 그 차이일 뿐이지 성장이 정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PMI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막겠다고죠.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디디 추싱에 대해서 베이징 당국이 지분을 획득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유화다. 근데 그거 매수해준다고 이제 장외에서는 모르고 막 그랬었는데, 디디추싱이. 근데 그 디디추싱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정도의 상황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공유 경제가 아니고, 공동 부유 경제를 일종의 공산사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산사회를 하겠다고, 그게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꺾였어? 자전거가 멈췄어. 어떻게 할 건데? 방향타 돌려가지고 돌으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멈췄어. 방향이 돌아집니까? 그냥 자빠지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페달 다시 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페달을 굴려요? 네. 이런 페달을 굴리겠죠? 재정으로 쏩니다. 재정으로 자 쏘세요 하는 상황들이 중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중국이 재정으로 쏠 수 있는데 뭘까요? 기존 주택 판매는 막더라도 신규 주택은 열어주는 이런 방식. 그리고 ESG에 관련된 그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눌러도 다른 것들은 조금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가기관사나 SOC는 투자할 가능성이 좀 있죠. 거기에 관련된 중간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한국에서 뭐 철강은 제외하고, 철강은 걔네들이 이미 과점하고 있고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피크아웃을 경험을 했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기순환형 주식들도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주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자, 앞서 그 지표들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지표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EV 배터리 서플라이 디맨드 체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 2023년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는 회사들의 점유율을 보는데요. 점유율 중에서 가장 높은 회사가 될 것은 CATL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그 다음이 SK, 파나소닉 뭐 이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23년도에 피크가 오잖아요. 2023년도에 피크가 온다라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내년까지가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이 지금은 모자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폭증하고 있지만 그것도 진짜로 2023년도에 피크가 온다면 2020년부터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항상 이것들을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전에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요 2025년도였어요. 진짜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는데,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좋지만 내년도부터는 공급 과잉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좀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그 어떤 헤게모니가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제는 전기차 베이스가 확보가 되면 다음에는 그 디바이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았듯이 말이죠. 네. 자, 이상으로 월요일 한국 장전에 돌아보아야 될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